어쨌든 반갑고 오늘부터 같이 과학 공부를 할 이 쌤의 이름은 신수철이고요. 그리고 수강기호는 국명과학. 뭐 어딘가 뭐 뒤져보면 어디서 나오긴 할 건데 별로 올릴 것도 없고. 하여튼 이제 뭐 처음부터 시작을 할 거야. 첫 번째가 뭐냐면 배웠었겠지만 생물의 특성. 그거 기억날까? 그러니까 생물만이 갖고 있는 특성이 뭐냐 이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6가지가 있더래. 글씨 잘 보이니? 네. 이렇게. 자, 그래서 생물의 특성은 크게 개체 유지 현상과 종족 유지 현상. 지 혼자 어떻게 살 것이냐 또는 그 종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라고 해가지고 총 6가지를 배웠대. 첫 번째가 뭐냐면 세포로 배웠대요. 세포. 자, 이 세포라고 하는 거를 정의하기를 뭐라고 정의를 하느냐? 세포는 생물을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리고 우리가 세포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거 중학교 때 배웠나? 세포가 모여서 뭐가 되더라? 중학교 때 이거 그 구성 단계 이런 거 공부했을 텐데. 네. 세포가 모여서 조직. 그럼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모여서 개체인데 이게 공통으로 있는 거야. 식물은 여기에 뭐가 있냐면 조직계라는 게 들어있고 동물은 여기에 기관계라고 하는 구성 단계가 하나가 더 있는 거였지. 그렇지? 그럼 생물이 이렇게 세포들의 모임으로 하나의 개체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세포 하나가 생명체인 놈들도 있대요. 그렇지? 이런 거 우리 무슨 세포? 한 세포. 얘네들을 다세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면 펼치시면 자, 첫 번째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나와있네. 모든 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포는 생물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이다 라고 되어있지. 단세포로 아메바, 수심벌레, 다세포로 뭐 대표적인 거 사람, 코끼리 이런 것들이 그 예로 나와 있는 거야. 요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요거는 이 구성 단계의 특징을 배우는 거는 나중에 고3 때 생명과학 2에서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생명과학 1에서는 이 구성 단계를 외울 것까지는 없어요. 그냥 세포로 구성되어 있구나 정도의 특징 그걸 알고 있으면 되겠지. 자, 그다음 두 번째 무슨 대사를 한다? 그치, 물질 대사를 한다. 물질 대사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치. 그런 것들 우리가 언제 공부했냐면 통합과학 때 공부한 적이 있었지. 자, 이 물질 대사가 우리 2단원에서 거기서 또 한 번 나와. 그래서 요걸 좀 우리 디테일하게 물질 대사가 뭔지 보죠. 디테일이 뭐야? 디테일? 꼬리는 뒤에 있다 이런 거지. 너무 잘하지. 물질대사 이거 보자. 물질대사. 물질대사가 뭐냐? 물질대사는 생명체만이 하는 특징인데 우리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 이걸 우리가 물질대사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변화 또는 화학 반응이다 이런 건데 물질대사를 하는 purpose 인구가 툭툭 튀어나오죠. 이 물질대사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 뭐가 그치, 그 말은 곧 살기 위해서. 그 말은 물질대사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죽는 거야. 큰일 나는 거야. 자, 그런데 그렇다면 빠르게 물질을 합성 또는 분해하는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날 조건이 우리 체내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렇지? 우리 체내의 온도가 얼마? 그렇지, 36.5도. 1년은 365일, 체온은 36.5도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 온도에서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날까? 이 정도 온도 가지고는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기 힘들겠지. 그렇지? 그래서 빠르게 얘네들이 화학 변화가 일어나야 우리는 물질을 합성 또는 분해하면서 에너지를 출입시키면서 생명 활동을 할 거라고. 그런데 이 정도의 온도 때문에 저게 불가능해. 그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그 도와주는 놈, 그걸 뭐라고 한다? 효소, 그치? 우리가 이런 거를 중학교 때나 언제 배웠을까요? 촉매. 촉매가 뭐냐라고 하면 어떤 걸 촉매라고 하더라? 촉매? 네. 촉매가 뭐야? 촉매. 알고 있는 촉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알고 있니? 촉매. 반응이 좀 더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화학반에 참여하는 도와주는 그렇지. 자신은 반응을 안 해요.
단지 반응에 참여하면서 반응 속도만 조절하는 물질, 이걸 우리 촉매라고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반응 속도를 빠르게 만들기도 하고 느리게 만들기도 해. 이때 빠르게 만드는 촉매를 무슨 촉매라고 하냐면 얘를 정촉매라고 해. 그럼 느리게 하는 촉매는 부촉매 이렇게 부르는 거지. 일반적인 촉매다라고 하면 우리가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만 알고 있지만 반응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것도 있다고. 대표적인 게 방부제. 음식물이 상하는 것도 화학 반응이야. 그 반응을 더 더디게 해주기 위해서 넣어주는 그런 물질이 바로 부촉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몸에서도 이런 촉매 역할을 하는 생체 내에 정촉매 역할을 하는 놈이 필요하대.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효소 이렇게 부르는 거지. 반드시 효소가 관여해야 되는데 효소의 주 성분이 뭐예요? 얘가 그 단백질로 되어 있다고. 단백질은 열에 강하다, 약하다. 약하다. 그래서 우리 체온이 36.5도 정도가 되는데, 그렇지? 얘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단백질의 변성이 일어나. 말 그대로 단백질이 익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얘가 제 기능을 할 수가 없겠지. 그러면 물질 대사가 못 일어나. 생명 현상을 유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체온을 36.5도 언저리로 맞추려고 해. 그런 걸 우리 또 뭐라고 하더라? 이렇게 나왔지만 무슨 성? 항상성 여기 얘기합니다. 항상성. 체온 조절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래서 어릴 때 대부분 그 아기들이 체온이 갑자기 막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 그럼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응급처치를 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막 이게 난리난 일이냐라고 하면 결국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지. 효소 단백질이 보통 비가역적이라고 그래. 비가역적이라고. 즉 A가 B로 변하는 반응이 있을 때, 근데 거꾸로 B가 A로 돌아가는 반응이 있을 때 이런 반응을 우리 역반응이라고 하고, 역반응이 가능한 반응을 가역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비가역적이다라는 것은 거꾸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래서 달걀 같은 경우에 흰자를, 하얀 자를 걔를 익혀서 불투명한 거를 투명한 거를 하얀색 불투명하게 이렇게 만들었어. 걔를 온도를 다시 낮춰서 냉장고에 집어넣었다라고 해서 원래대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지. 결국은 체온이 올라오면 효소가 다 망가지는 거야. 그럼 큰일 나는 거지. 그럼 물질 대사를 못하니까 생명 활동을 유지할 수가, 현상을 유지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 물질 대사는 반드시 에너지의 출입이 따른데 그럴 때는 에너지를 흡수하기도 하고 방출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우리 이 물질 대사는 에너지 대사다라고도 표현을 한다.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을 무슨 반응이라고 하는 거니? 급열 반응. 방출하는 거를 아이고 발열 반응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에너지 출입이 반드시 따르게 되는데 보자. 여기에 반응이 진행되는 따라 시간에 따라 에너지의 변화를 봤더니 요 발열 반응을 보니까 원래 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이만큼이었대요. 근데 나중에 만들어진 물질, 이후의 물질에 갖고 있는 에너지가 이만큼이래. 이게 한꺼번에 빡 하고 나가게 되면 한 번에 많은 양의 에너지가 방출이 돼. 또는 역반응이 일어난다면 거꾸로 흡열 반응이라면 많은 양의 에너지가 체내로 들어오겠지. 그럼 체온이 어떻게 될까? 급격하게 변한다. 그럼 또 얘가 망가져.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물질 대사는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지 않고 각 반응을 단계적으로 진행시켜. 그래서 얘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까지 빠르게 진행해. 효소에 의해서. 이 효소를 1번 효소라고 한다면 또 다른 반응에서 또 다른 효소가 여기까지만 반응을 진행시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효소가 또 여기를 반응을 시켜서 에너지를 조금씩 나눠서 출입시키기 때문에 체온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물질 대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되겠지?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물질 대사의 종류를 볼 건데 우리 간략하게 한자 공부를 좀 해보자. 갑자기 생뚱맞게. 요 글자가 무슨 글자지? 오, 그래. 의미는 같다라는 걸 갖고 있고 얘는 동이라는 뜻을 갖고 있대. 이렇게 생겨먹은 글자가 있는데 이거 혹시 무슨 글자지? 이거는 그저 어렵지 처음 봤지? 네. 자주 보는 문자 아니야. 어제 선생님 밤새서 연습했어요.
다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자의 이자. 그래서 보통 용어에서 동자 이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많이 쓰여. 혹시 그 어른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저거 되게 대동소이한데 이런 말을 쓸 때가 있다고. 이런 걸 이게 무슨 뜻일까? 대동소이하다? 대동소이. 아, 선생님 좀 한국말이 서툴러서 similar 비슷하다. 그런 의미를 가리킬 경우 큰 부분은 같지만 작은 부분이 달라. 전체적으로는 거의 같은데 뜯어보면 좀 달라. 아, 그게 비슷한 경우에 대동소이하다 이런 표현 쓴다고. 그래서 이 동자와 이자는 상대적인 개념의 단어에 그 적도어에 많이 쓰이는 그러한 글자이긴 해요. 좀 나중에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유전할 때 동형 접합이래요. 그러면 어떤 형태? 같은 형태의 접합. 이형 접합 그러면 다른 형태의 접합. 중학교 때는 동형 접합을 순종이라고 배웠고 이형 접합을 잡종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었죠. 그 다음 노글자로 또 뭘까요? 그렇지. 겸화하다, 되다라고 하는 그 화자가 있고. 그 물질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대. 같게 하는 게 있고 다르게 하는 게 있대. 그럼 보자. 요게 서로 다른 물질들이 있었어요. 근데 화학변화를 빡시켜서 한 덩어리 같은 걸로 만들었어. 그리고 동화과 이할까? 동화 같게 만들었으니까. 따라서 동화작용이라는 거는 물질을 작은 거를 큰 걸로 합쳐주는 합성하는 반응이에요 라고 하면 되겠지. 반대로 얘를 같은 덩어리를 서로 다른 애들로 많이 찢어놨어. 그럼 이건 뭐라고 할까요? 이화작용은 물질을 분해하는 물질대사야 라고 보면 되겠지. 자, 그래서 물질대사의 종류에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있다라는 걸 보면 됩니다. 동화작용은 합성, 이화작용은 분해. 그렇지. 근데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이런 물질대사가 일어날 때에는 에너지의 추입이 있다는데 그럼 뭔가를 만들 때를 생각해봐. 공장에서 내가 뭔가를 만들려고 하면 기계를 돌릴 거고 기계를 돌리려면 코드를 꽂아서 전기 에너지를 먹어야 돼. 에너지를 흡수하고 그 에너지를 갖고 결합을 시켜주면 되는 거지. 따라서 이 동화작용은 에너지를 합성할 때 동화작용이라는 그 물질대사는 물질을 합성할 때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 되는 거야. 그런 반응을 우리는 흡열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보자. 얘를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시간에 따른 물질의 에너지의 변화로 살펴보자고.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을 시키는 물질을 우리는 반응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화학 반응 결과 만들어진 물질을 우리는 생성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지금 동화작용은 에너지를 흡수했대요. 그럼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내가 반응을 하고 나면 에너지를 흡수한 만큼 에너지는 올라가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물질의 에너지 반응을 살펴보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되거든. 반응의 진행 경로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중에 화학 투에서 배워 활성화 에너지라는 걸 배우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화학 투입이고 생명과학에서는 언급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보통 여기서 요 단계로 이렇게 갔다 결과값만 주는 거지. 자, 그럼 얘가 반응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 얘가 생성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 그럼 반응물들의 에너지 총합과 생성물들의 에너지 총합을 비교하면 누가 더 크다? 그렇지. 그래서 이러한 표현이 나왔을 때에도 물질대사 중에서 얘가 동화작용인지 이화작용인지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지. 히읗이네. 합성, 에너지 흡수, 흡열 반응. 자, 반대로 이화작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에너지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밖으로 방출하니까 에너지가 작아지겠지. 반응의 진행 경로 역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럼 얘가 반응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 얘가 생성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 따라서 반응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 총합은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총합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겠지. 됐지요? 그럼 이 차이만큼 에너지를 밖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버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얘는 비읍 분해할 때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가열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개념이지. 자, 그래서 이 물질사의 종류는 두 가지,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있다. 이때 합성하는 거, 인들이가 많이 나오네.
포토.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사진. 그지? 사진 이런 것들도 다 가시방송, 빛을 이용하는 거지. 그럼 빛을 이용해서 synthesis. 이거는 synthesis. synthesis. 어우, my pronunciation is very good이죠. synthesis. 이거 우리 뭐라고 하지? synthesis. synthesis. 이거 합성하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나중에 우리 세포 주기에서 G1기, S기, G2기 뭐 이렇게 배울 거야. 요게 바로 이 뜻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세포 주기 중에서 이때가 DNA를 복제하는 시기다, 합성하는 시기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우리 악기 중에 건반 악기인데 이렇게 건반 뭐 이렇게 조작하고 누르면 막 드럼 소리도 나고 뭐 기타 소리도 나고 막 이런 피아노 있지 않니? 아, 음악 안 좋아하나? 네. 건반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음원을 이렇게 설정하는 게 있어. 그러면 그 건반 누를 때마다 드럼 소리를 낼 수도 있고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다고. 그래서 그 악기는 여러 개의 음원을 합성을 해가지고 미디 음악 이런 되게 많이 활용되는 게 있는데 그걸 우리말로 신디사이저라고 해. 이것도 처음 들어봤니? 네. 신디사이저?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 뭐지? synthesizer 거기서 온 게 합성하다, 음원을 합성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하여튼 그럼 포토 빛이야. 이게 뭐야 그러면? 광합성. 어쨌든 합성했으니까 동화작용이 되는 거지. 빛으로 합성했다. 그 유전 정보에 따라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 그것도 바로 동화작용. 이 광합성과 정반대 반응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세포호흡. 여기서 말하는 호흡은 숨쉬는 브리딩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레스토레이션이라고 하는 일종의 화학 반응, 물질 대사 반응을 얘기하는 거야. 완전히 얘네들은 역반응이에요. 요 얘기 잠깐 하고 갈까? 봐. 우리가 생명체가 살아가려면, 즉 생명 활동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애자로 시작해서 너지로 끝나는 거 있는데 이거 정확하게 알고 있죠. 생명 활동은 반드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뭐라고 할 거냐 생명과학 이제 들어봐서 이 물질의 이름을 우리 ATP라고 할 거예요. 요 ATP 들어본 적 있나? 네. 들어봤니? 네, 지나가면 한번. 지나가면서 쓸데없는 ATP가 ATP. APT는 많이 들어봤지? 아니. 아파트. 얘는 ATP라고 해서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에 포스페이트, 인산이 트라이 3개 붙어 있어. 그래서 아데노신, 트라이 포스페이트 이렇게 부른 놈이 있대. 우리 숫자를 쓸 때 한 6개까지만 해볼까? 한 개를 쓸 때는 적도하고 모노를 써요. 2개는 다이, 3개는 트라이, 4개는 테트라, 5개는 펜타, 6개는 헥사, 7개는 헥타, 8개 좀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볼까? 옥타, 9개 노마, 쓰는 게 다 쓸까? 10개 데카, 이렇게 쓴대. 7개도 쓰자. 헥타. 일상 용어에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많이 볼 수 있다. 원래 기찻길에 레일이 몇 개? 기차 레일 2개. 그런데 놀이동산 가면 이렇게 하나 있는 거 있지. 그게 모노레일. 그 모노라고 하는 게 하나를 뜻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연극 중에서 혼자 하는 1인극을 모노드라마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음악을 양쪽에서 분리돼서 소리를 내는 거 스테레오. 그걸 같은 소리를 하나의 소리로 만드는 걸 모노, 사운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노는 인을 뜻해. 인은 다이, 화학 물질 중에 뭐 다이로 시작하는 거 있으면 뭔가 2개 붙어 있다고 하면 돼. 다이옥신이라고 하면 뭔가 옥시전, 산소랑 관계된 게 2개 붙어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트라이 얘가 3개. 우리 악기 중에 리필링이랑 악기 있지 않니? 트라이앵글. 펜타, 테트라. 우리 게임 중에 테트라면 게임 이름 중에 비슷한 거 있지 않니? 테트리스. 모든 블럭이 다 4개의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테트리스. 이렇게 된 것도 사각형 4개. 그리고 뽑기처럼 생긴 거 얘도 4개.
또뭐 이상하게 것도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마스칼 이것도 다 4개. 4개의 블록으로 만들어진 게임이다. 그래서 우리 테트리스 이렇게 얘기한다고. 미 국방성 건물을 뭐라고 해? 미국 방송. 우리 백악관은 화이트하우스. 화이트하우스의 강세에 따라 흰집이 되기도 하고 백악관이 되기도 하나? 그렇지 않니? 영어 잘하지? 미 국방성 건물을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대. 오각형으로. 그래서 이 국방성 건물을 펜타곤이라고 해요. 펜타곤. 그럼 집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밑에 층은 다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꼭대기 층은 오각형으로 되어 있어. 그럼 이런 집을 우리 뭐라고 하게? 펜트하우스. 근데 일반적으로 뭐 우리 층간 소음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좀 불편하다고. 그래서 맨 위층에 좀 고급으로 지어진 집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대명사로 쓰이는 게 펜트하우스 이렇게 되어야지. 그렇지. 그리고 여기 속옷도 있잖아. 그치. 펜타 얘는 5개를 뜻한다. 헥사 6개. 옥타 이거 많이 들었을 거야. 옥타는 얼마를 뜻하는 거게? 이제 8. 문어 다리가 몇 개야? 8개. 그래서 문어를 잉글리로 뭐라고 하니? 네? 영어로 문어를 갑자기 보면 기억이 안 나요. door, yes, 문어. 옥토퍼스라고 하지, 옥토퍼스. 네. 오징어 다리 10개. 옥타브라고 있대요. 우리가 보통 평균율에서 진동수 440Hz를 라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880Hz를 또 라라고 해요. 요걸 우리는 한 무슨 타브? 옥타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도레, 미파, 솔라, 시, 도 8개의 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옥타브, 옥타 이렇게 되는 거지. 또 과학에서 뭐 옥택 규칙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1년이 10월까지밖에 없었대. 그래서 옥토버, 노벤버, 디셈버가 이렇게 돼 있었던 거야. 근데 중간에 줄리어스 시저랑 또 어떤 분이 들어오면서 2칸씩 밀렸지. 그래서 현재 옥토버가 10월이고 노벤버가 11월, 디셈버가 12월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 이 트라이가 뭐야? 3개. 그러면 ADP 그럼 A라고 하는 아데노신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인산이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3개가 붙어있는데 이걸 ATP라고 해요. 그럼 여기 아데노신에 인산이 2개가 붙어있어. 그걸 ADP라고 하는 거지. 그럼 아데노신에 인산이 하나 붙어있어. 그럼 뭘까요? A. 그렇지. 말이 여기는 AMP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이게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게 뉴클레오타이드 그런 놈이라고. 자, 어쨌건 좀 잡소리였고 ATP라고 하는 에너지가 필요하대. 그럼 끊임없이 우리는 이거를 합성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물질을 합성을 해도 이 체내에서 그럼 요식거리를 하기 위해서는 물질 대사가 필요하겠지. 그렇지? 그 물질 대사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세포 호흡이라고 하는 거지. 세포 호흡. 그래서 세포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인간 같은 경우에 보면 조직세포가 있대요. 요게 세포 속인관 중에 겉엔 막은 매끈매끈, 안쪽 막은 찌글찌글 있는 이런 조그만 세포 속인관이 있대. 그러면 여기 혈액이 지나가면서 얘한테 영양분하고 산소를 공급해. 그럼 얘가 여기서 빠바바방 그거 분해하면서 에너지를 빠바방 만드는 거야. 이런 과정을 우리 세포호흡이라고 얘기한다. 그치? 결국 세포호흡이라는 건 뭐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영양소를 분해해서 요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획득하는 그 물질 대사를 우리는 세포호흡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근데 우리는 그럼 이 영양소를 어디서 얻어? 이거 우리 어디서 얻니? 그치? 음식물로부터. 이렇게 음식물로부터 에너지를 영양소를 얻어서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살아가는 놈들을 이걸 우리 속이자라고 해요. 근데 이 영양소를 지가 빛을 통해서 만들어. 뭘 통해서? 그럼 광합성. 이런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야? 생산자라고 부르는 거야. 그 다음 이 영양소가 유기물이 사체나 배설물이 있어.
여기 들어있는 유기양분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애들이 있대. 그런 애들을 우리 뭐라고 부르는 거지? 분해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끝에 5단원에 가면 생태계 공부할 때 이제 이런 것들도 공부하는 거야. 어쨌든 우리는 영양소를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어야 돼. 자, 그런데 이거를 분해할 때 산소를 가지고 분해할 수도 있고요. 아, 이렇게. 자, 산소를 가지고 분해하는 놈도 있고 산소 없이 분해하는 놈도 있대. 산소 가지고 분해하는 애들 이런 호흡을 무슨 호흡이라고 하냐면 산소 호흡이라고 해야 된다. 그럼 산소 없이 분해하는 건 뭘까? 그것이 무산소 호흡. 지금 왜 이렇게 자세하게 하냐면 이 내용이 우리 바로 다음 2단원에서 우리 그 물질자세에 대한 걸 자세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때도 또 얘기하겠지만 미리 한번 보고 그때 또 보고 그게 훨씬 더 머릿속에 깊숙하게 자리를 잡을 거기 때문에 이 설명을 좀 들어놓으세요. 네. 자, 그러면 누가 더 에너지를 많이 만들 수 있게? 산소. 그렇지, 얘는 완전 분해되는 거야. 얘는 분해되다가 말아. 그래서 중간 생성물이 만들어진다 이런 거지. 자, 그게 이제 세포호. 근데 저게 완전히 역반응인데 또 우리 이 얘기도 해봅시다. 얘가 누구게요? 오징어 아니야? 힌트 없어요, 힌트. 초성 힌트. 초성 힌트? 나무. 네? 나무야 나무? 나무야 이 광합성으로 보려고 하는 거야. 요게 눈, 코, 눈, 코, 입, 그치? 입이요, 입. 아, 눈, 코, 입 노래 누가 불렀지? 빅뱅의 태양. 태양이 불렀지. 광합성 과정이에요. 그래서 태양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뭔가 얘가 흡수를 한다, 합성을 한다고. 이때 만들어지는 물질이 뭐니? 유기양분. 포도당. 그 포도당. 당을 만들어. 당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하게? 당. 네 글자를. 당 이런 거 빼고. 당. 탄수화물. 여기 탄수화물. 자, 이 탄수화물의 탄소, 수는 물이에요. 수소 아니에요? 아니야. 탄소랑 수소로 만드는 건 탄화수소라고 이거 화학 시간에 배울 거야. 탄수화물이라는 건 탄소와 물이 1대1로 화학 결합한 물질이다 이런 뜻이라고. 자, 그래서 이게 예전에 과학자들이 이렇게 한 거야. 탄소 필요해? 공기 중에 탄소가 있어.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그 다음 물 H2O 얘는 수분을 뿌리로 빨아당기는 거야. H2O. 그래서 요거를 1대1로 결합해서 포도당이라고 하는 육탄당의 유기양분을 이렇게 만드는 거지. 그치? 탄소 6개짜리에 탄소 6개, 그럼 물도 6개. 따라서 이 포도당의 화학식은 탄소가 6개는 물이 6개니까 수소가 12개, 산소가 6개. 요 물질을 우리는 포도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근데 나중에 봤더니 실제로 산소는 여기서 나온 게 아니라 그 과합성 결과 이제 얘는 필요 없으니까 밖으로 버린다라고 생각했던 거야. 과합성하면 유기양분 만들고 산소 버리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자기방사법을 활용해서 알아낸 결과 산소는 여기서 나온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지. 요 과정도 역시 생명과학 2에서 더 정확하게 우리는 배운다고. TCA 회로, 켈빈 회로 보면서 막 되게 복잡한 과정을 배워요. 그래서 어쨌든 요게 광합성이래. 그 광합성의 화학 반응식 한번 써보자라고 하면 물론 이 광합성의 화학 반응식은 생명과학 1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 요거는 생명과학 2에서 역시 중요하지만 간략하게 쓰면 이런 거야. 6개의 이산화탄소와 6개의 물을 흡수한 다음에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포도당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산소를 버려. 이게 바로 광합성 과정이야. 그럼 세포 과정 아까 얘기했던 건 뭐냐? 영양소
여기에 들어있는 거, 이 영양소를 산소 호흡이니까 산소를 가지고 분해를 해. 그럼 여기서 이 탄소는 산소와 결합해서 이산화탄소로 날아가고 수소는 산소와 결합해서 물로 날아갑니다. 이게 바로 세포 호흡이야. 근데 화학 반응식 볼까? 그리고 여기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야. 얘는 에너지 흡수, 얘는 에너지 방출. 이화작용, 동화작용. 그럼 여기서는 반응물이 세포호흡에서는 생성물이고 광합성에서의 생성물이 세포호흡에서는 반응물, 완전히 역반응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간략하게 이 정도도 좀 참고삼아 알고 계시면 좋을 거고요. 그 다음 물질대사에서 이런 거를 주는 경우가 있어. 저분자 또는 작은 분자, 그 다음에 고분자 또는 큰 분자. 이렇게 되는 거는 분해나 합성이야. 분해. 그지? 이게 무슨 작용? 그렇지, 이화작용. 반대로 이렇게 되는 과정은 동화작용. 그럼 에너지 출이 어떻게 되니? 이화작용은 방출, 동화작용은 흡수. 둘 다 공통적으로 누가 관여해야 된다? 누가 관여해야 된다? 뭐지? 에너지 여기 효투도 이거지. 효소가 관여해야 된다. 그래서 요 그래프 간략한 그림이 10페이지 맨 밑에 보면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도표로 나와 있는 거 있지. 그렇지? 어쨌든 물질 계산은 이런 거야 라는 정도 확인하고 가시면 된다 이런 얘기. 자, 그 다음 세 번째 반응과 항상성. 자, 반응과 항상성 약간 우리 요거를 같이 연결시켜 볼까? 반응, 항상성, 적응, 진화. 우리 자극이라는 말 있지. 자극하다. stimulation, 그래야 되나? 자극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냐면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체내외의 노란색을 쓰자. 환경의 변화,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체내외의 환경의 변화를 우리는 자극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 생명체가 있는데 있다고의 환경의 변화가 갑자기 빡 일어난 거야. 우리는 뭔가 변화되는 거, 급작스러운 변화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지금 상태가 유지되는 거를, 지금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걸 더 좋아하려는 경향이 있는 거지. 그럼 이 환경의 변화가 딱 들어오면 나는 그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어떤 형태로 신경계를 이용해서 활동을 해.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반응. 그지? 근데 이 반응 중에 조금 더 이해하면 시간이 걸리는 게 특이한 형태의 반응이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있는데 나한테 막 얼음물을 부었어. 그럼 내 체온이 떨어질 수 있겠지. 그럼 내 몸에서 계속 막 열을 만들어내면서 체온을 다시 올린다고. 그리고 막 주변에 막 나를 막 한증 막 이런 사우나에 집어넣으면 체온이 주변의 온도가 높으니까 내 체온이 막 올라가겠지. 그럼 내 몸에서는 계속해서 막 열을 버리면서 체온을 낮추려고 한다고. 이렇게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내 몸의 상태를 계속해서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대.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항상성. 얘는 신경계와 호르몬의 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항상성이야.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게 반응. 그리고 좀 독특한 형태의 반응인 거지. 체내 상태를 일정하게 만드는 반응이다. 그걸 항상성이라고 한다. 요 얘기가 되죠. 우리가 고2 생명과학 1에서 배우는, 물론 생명과학 2에서도 항상성에 대한 더 언급이 나아가진 않아. 고등 과정에서 배우는 항상성은 세 가지를 배워. 뭐 배울까? 우리 몸의 온도, 체온, 그 다음 피 속 포도당 농도, 이거 처음 들어보나? 고혈당, 저혈당 이런 건 들어봐요. 그지? 이 혈당량. 혈당이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되고 특정 그 혈당을 유지해야 된다고. 뭐 혈당량도 조절이 돼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 우리 아까 이 ATP라고 하는 생명 활동에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무슨 과정으로 만든다라고 했니? 그러지요, 세포호흡. 세포호흡이라는 거는
뭘 분해하는 걸까? 영양소를 분해하는 거지. 그지 누구지? 이때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영양소는 세 가지가 있어. 뭐뭐 있니? 탄단지. 그렇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쓰는 게 누구야? 탄소. 탄수화물이야. 얘를 한 글자로 우리 뭐라고 한다고? 당.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떨어질 때 못 떨어진대. 당 떨어진다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얘가 가장 우선적으로 쓰이는 그러한 에너지가 있는 거야. 그럼 혈당이라고 하는 거는 피 속에 포도당의 양을 의미한다고. 그럼 이제 보자. 여기에 혈액이 지나가는데 이 혈액 안에 포도당이 너무 없어. 그럼 뭐가 문제일까? 즉 혈당이 낮은 거야. 그럼 문제가 되는 거는 이 포도당을 주변 세포한테 넣어줘야 이 세포들이 세포를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 거야. 그런데 우리 세포들이 이렇게 있는데 포도당이 적다 보니까 얘한테는 줬는데 얘한테는 못 줘. 또 우리 몸의 조직세포들한테 혈당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에너지를 제대로 못 만드는 거야. 그래서 포도당이 어느 정도 양을 피 속에 있어야 되겠지.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많아. 뭐가 문제일까? 너무 많아. 뭐가 문제겠니? 과학이. 포도당이 너무 많으면 이거 일단 주는 건 문제가 없어. 그치? 근데 피가 포도당이 많다 보니까 끈적끈적해져. 우리 몸에서 순환이라는 과정은 일단 중요한 거야. 왜냐면 세포한테 계속해서 양분하고 산소 주면 얘가 노폐물과 이산화탄소 주고 그거 버리고 또다시 음식물 또 호흡을 통해서 세포 영양소하고 산소를 갖고 와서 또 주고 이게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 근데 얘가 혈당이 너무 높으면 피가 끈적끈적하다 보니까 순환이 제대로 안 돼. 그럼 세포들한테 양분 같은 걸 제대로 공급을 못 해줘. 그러면 그 공급을 제대로 못 받는 세포들은 괴사가 나. 얘네들이 썩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포도당이 너무 높게 되면 피부 근처에 세포들이 썩어서 심하면 이 표피의 세포들이 막 꼬뭇꼬뭇하게 막 이렇게 변하고 그리고 이게 순환이 제대로 안 되면 여러 가지 막 이상 증상들, 즉 합병증이 나타난다고. 되게 위험한 거야. 그리고 이 포도당은 콩팥에서 오줌으로 못 나가게 해야 돼. 100%다 제압을 해야 돼. 근데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포도당이 오줌으로 나가네? 무슨 병? 그렇지. 노상반뇨할 때 이 뇨가 바로 오줌을 뜻하는 거고 오줌에 당이 포함되어 있는 병이다. 그걸 당뇨병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높아도 안 좋고 낮아도 안 좋다 이런 얘기겠지. 참고로 오줌이 무슨 맛일까? 쓰지 않을까요? 그래. 선생님도 그 맛을 정확하게 이거 오줌을 먹을 일이 없다고. 예전에 꽤 오래된 일일 때 저기 일산에서 수업을 할 때 어떤 고3 학생이 그러더라고. 짠맛이야 그런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먹어봤대. 그래서 진짜 먹어봤대요. 걔네들이 형제인데 얘가 형이야. 그 동생이 있었는데 장난기 되게 많은 형제인데 우리 그 음료수 중에 이렇게 유리병에 들은 과일 음료 이런 거 있지 않니? 네. 똑같이 뻥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 그런 거 있잖아. 그지. 여기 걔가 사과 주스인가 뭐 그런 주스가 있었대. 근데 여름에 동생이 더우니까 여기 다 먹은 거야. 그것도 이제 장난기가 발동한 거지. 그리고 지의 소변을 여기다 채워놓은 거야. 그리고 다시 뚜껑을 막아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대. 그러고 이제 얘가 가서 더우니까 음료수도 한번 까고 먹은 거지. 겁나 짜대. 얘 말이 뭐냐면 오줌은 짜다라는 거를 선생님은 그때 알게 됐는데 그럼 당뇨병 환자의 오줌은 무슨 맛일까? 알아요. 그치 달고 짜고 단짠 끝없이 들어가는 맛이겠죠. 그래서 이 당뇨병 환자의 오줌을 마당에다 여름에 딱 뿌리면 거의 막 타르들이 막 득실득실 이렇게 그래서 혈당량도 맞춰줘야 된다. 왜 이거야? 그 다음 마지막에 또 뭐 배우냐면 삼투압 배워요. 삼투압. 자, 우리 삼투현상이라는 건 고1 통합과학 때 배웠어. 근데 이렇게 거창한 삼투현상 이런 것들은 생명과학 2에서 하는 거고 우리 생명과학 1에서는 삼투압 그러면 그냥 농도라고 생각하면 돼. 농도. 우리 몸의 농도. 내 몸이 짠지 싱거운지. 내가 땀을 막 흘렸어. 내 몸은 짜질까 싱거워질까? 짜죠. 짜지겠지. 그렇지? 짜져. 짜진다고. 그러니까 삼투압이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맹물을 겁나 마셨대. 그럼 내 몸은 싱거워지겠지. 그럼 삼투압이 낮아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럼 이 삼투압이 높고 낮음에 따라 세포, 조직세포의 크기가
물이 막 출입을 하면서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는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이게 항상성이라는 거지. 자, 근데 시간이 더 지났어. 이런 환경의 변화가 계속돼. 그러면 내 몸의 구조를 바꿔버려. 또는 생활 형태를 바꿔. 예를 들어 여우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여우를 북극에 이렇게 살게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살다 보니까 얘가 너무 추워. 그러니까 춥다 보니까 지방층이 많이 필요해. 그리고 열 버리는 걸 줄여야 돼. 그러니까 점점 몸집이 어떻게 될까? 커져. 이건 나중에 이제 5단에서 자세히 얘기할 거야. 그리고 막 꼬리나 귀 이런 데로 열을 버리는데 열을 버리면 안 될까? 꼬리나 귀가 되게 작아지겠지. 요번에 이 여우를 사막에 갖다 놨어. 되게 더운 거야. 열 잘 버려야 돼. 그러니까 다리 잎이랑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몸이 조그매져. 그리고 귀나 꼬리는 되게 길어진다고. 열 잘 버려야 되니까. 그러면서 몸의 구조가 바뀌고 생활 형태도 바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적응이라고 한다. 또 적응이 계속된 결과 세대를 거듭하면 유전자가 바뀌어. 그래서 새로운 종이 탄생하고 종의 분화가 일어난다.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진화라고 부르는 거지.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환경 변화에 따라 즉각적으로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아니면 오랜 기간 동안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는 게 바로 반응과 항상성, 적응과 진화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별 무리 없죠? 오케이? 자, 그다음 발생과 생장. 여기까지를 우리는 개체 유지 현상 이렇게도 표현을 해. 자,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물질 대상, 반응과 항상성, 그다음에 발생과 생장인데 공통점. 얘네들은 세포 분열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들이야. 자, 세포가 분열하는 이 세포 분열은 즉 체세포 분열 얘기하는 건데 세포의 수를 증가시키는 거라고. 자, 먼저 여기에 생식세포 난자와 정자가 있었대요. 둘이 만나 둘이 결합하는 거를 우리는 수정이라고 얘기해. 지금 우리 수학 선생님이지. 그래서 만들어진 이 세포 하나,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수정란이라고 한다고. 그러고 나서 얘가 세포가 막 분열을 해. 세포수를 막 늘려. 근데 지금 봤을 때 지금 이 세포는 어떤 모양이나 기능이 딱히 없지. 그렇지? 아직은 분화가 되지 않은 미분화 상태의 세포가 될 거라고. 근데 얘가 점점 분화가 돼서 어떤 세포는 심장이 되고 어떤 세포는 간이 되고 어떤 건 손, 발, 머리 뭐 이렇게 되면서 얘가 하나의 형태를 가지면서 이렇게 알이 태어나요. 그럼 이제 이렇게 미분화된 세포가 분화 과정을 통해서 이 수정란으로부터 어린 개체가 빵 하고 태어났어.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발생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발생에는 이 분화의 개념이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몸집이 커지는 거는 세포가 커지는 게 아니라 세포 수가 많아지는 거다라는 걸 우리 중학교 때도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엄청난 세포 분열을 통해서 몸집이 이렇게 커진 거예요. 즉 성숙한 개체가 됐대. 이렇게 몸이 자라는 거,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생장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래서 발생과 생장은 역시 세포 하나에서 여러 개, 세포 조금에서 많이, 세포 분열이 다 공통적으로 반영이 되지만 이 발생은 분화의 개념이 추가되는 거야 라고 더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보자. 요게 어떤 알이 있었대요. 개구리알. 개구리알이야, 올챙이알이야? 우리 뭐라고 부르니? 개구리알이라고 부르지? 본 적 있니? 없어? 동글동글해가지고 마치 우리 음료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뭐야? 말랑말랑해서 떡도 아니고 뭐 이렇게 동글동글한 거 들어있는 거 있잖아. 뭐라고 했지? 아니야, 나도 들으면 아는데. 펄? 모르겠다. 개구리알이 더 극단적 표현이. 그럼 이게 부화를 해서 이렇게 올챙이가 태어났대요.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 꿈을 춤을 추다가, 그 다음 어느 자리부터 먼저
그렇지. 뒷다리 갔어. 그 다음에 그렇지. 앞다리 갔어. 그 다음에 뭐가 없어지니? 그 꼬리가 퇴화되면서 티록신에 의해서 이거 퇴화되면서 하늘 개구리가 만들어진다. 그럼 여기서도 지금 몸의 구조가 바뀌었으니까 분화가 일어난 거지. 그러면서 여기에 어린 개구리가 하나 만들어졌어. 어깨. 그래서 얘가 커가지고 큰 성체 개구리가 됐어. 큰 개.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가 되는 거? 그렇지. 세포분열과 함께 분화가 일어났으니까 발생인 것이고, 어린 개구리가 큰 개구리랑 몸집만 커지는 거, 이거는 생장이다.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지. 그치? 다음에 생식과 유전. 생식은 뭐의 의미냐? 증식, 번식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얘기야. 근데 이때 증식, 번식을 할 때 유전, 이 자식이 어버이를 닮는 현상, 이걸 우리 유전이라고 얘기한다고. 이게 뭔 소리냐 이거야. 어떤 종족이 있는데 얘는 대가리가 2개래. 몸집이 하나고 팔이 6개가 있고 다리가 하나가 있대. 좀 이상하게 할 때요. 그럼 얘가 새끼를 낳았어. 그럼 이 새끼도 대가리는 몇 개? 2개, 몸통 하나에 팔 6개, 그다음에 다리가 하나인 이런 개체가 태어나야 되겠지.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유전이라고 한다. 그런 거지.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 적응과 진화, 보통 문제 나올 때 반응에 대한 예 따로, 항상성에 대한 예 따로, 이것도 굳이 나누면 나눠서 나오기도 해. 생식과 유전도 나눠. 근데 이거는 하나로 묶어서 나와요. 적응과 진화를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학교 생명과학 선생님이 혹시 뵌 적 있니? 몰라. 연세가 지긋하게 많으시다. 그러면 예전 같은 경우는 출제를 할 수도 있어서 나눠서 얘기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바뀐 지 꽤 오래됐어. 이게 몇 년 전이야? 꽤 됐어. 요번에 개정 과정 그 이전에 바뀌었다고. 이게 꽤 된 얘기지. 적응과 진화는 그냥 한 덩어리로 묶어서 보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앞으로 이제 문제에서는 얘네들이 생물의 특성 중에 뭐냐 이런 걸 물어보면 그 얘기를 여기서 분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아요. 어릴 때 높은 데서부터 머리부터 떨어지지 않으면, 그치? 그러면 다 풀 수 있는 정도의 수준. 즉 정상인 애들은 다 풀 수 있다는 거지. 가끔씩 속아 넘어가는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해. 뭐냐면 파리지옥이라고 할지. 파리지옥은 땅으로부터 양분을 먹기가 되게 힘든 환경에서 사는 애야. 그러니까 질소 같은 애들을 잘 이루어서 뿌리로 질소 화합물을 잘 흡수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얘는 바뀌었냐면 이렇게 잎을 벌리고 있다가 곤충이 앉으면 딱 닫고 나서 우리가 소요소를 막 분비해서 이를 분해한 다음에 질소, 단백질을 이렇게 획득을 하는 그런 거죠. 근데 거기 파리지옥에 대한 설명에 이렇게 돼 있대. 파리지옥은 잎에 곤충이 앉으면 얘를 닫아버려. 그러고 나서 소화효소를 분비해서 얘를 분해한 다음에 흡수를 해. 그 이유는 척박한 토양의 환경에 맞추기 위해서다. 이런 문제가 있대. 밑줄이 여기 있으면 이건 뭘까? 곤충이한테는 닫아. 그거 지금 자기에 대한 반응이야. 밑줄이 여기에 있대. 그건 뭘까? 소화, 세포호흡, 소화, 광합성, 단백질 합성. 그것이 물질조차. 그거는 이런 환경에 얘가 맞춰간 거다라고 하면 적응과 진화. 그러니까 하나의 문장이 있을 때 밑줄이 어디 있는지를 잘 봐야 될 거야. 그거만 조심하시면 돼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우리 다음 시간에 화학이지. 지훈이는 학교에서 선택 과목 뭐야? 생명과학하고 화학하고 물리학. 지구학은 안 해?